근대 사회로의 진전, 단원의 길잡이 봅시다. 19세기 중엽, 1800년대죠. 19세기 중엽, 1801년 정조가 죽고 이제 순조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때를 우리가 세도정치기라고 얘기하죠. 순조, 헌종, 철종 3대 60여 년간에 걸쳐서 이 세도정기에는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이 정말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요. 1862년 전국적인 임술밀란이 일어나게 되죠. 자,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조선의 전통사회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왜 그랬냐면 살펴봅시다. 안으로는 무능하고 부패한 양반들이 지배하고 있었죠. 세도정치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해서 누가 등장했다? 민중 세력들이 성장해 가고 있었죠. 밖으로는요. 일본과 서구 열강의 침략 세력이 밀려오고 있었죠.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했죠? 서세동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세동점.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준비를 잘했어야 되겠죠. 이러한 때에 누가 집권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1863년에서 1873년까지 권력을 쥐게 됩니다. 1863년에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이제 왕이 되면서 고종의 나이가 어린 관계로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주도하게 됐죠.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했냐면 전제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왕권을 강화시켰죠. 그리고 밖으로는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통상수교를 거부합니다.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쇄국정책을 얘기하죠. 문호를 개방하여 근대화를 빨리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종이 성장하자 이제 대원군이 물러나게 되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체제 하에서 문호가 개방됩니다. 문호가 개방되죠. 문호 개방은 우리가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얘기했었죠. 1876년 외우기도 쉽네요. 1876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요. 병자년에 맺어졌다 그래서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죠. 그러나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왜 치해법권과 해안 측량의 자유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호를 개방했지만 문호의 개방은 열강의 침략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조선은 결국 이들 열강의 침략 경쟁의 무대가 되었다. 자, 우리가 배울 것들입니다. 제국주의의 성립 배경은 무엇일까요? 제국주의의 성립 배경은 무엇일까?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무렵에 국내외 정세는 어때야 했는가? 국내외 정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이런 정세하에서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가? 그리고 개항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개항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근대사회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회를 우리가 근대사회라고 하나? 근대사회가 뭐죠? 근대사회가 뭐죠? 근대사회를 우리가 크게 정치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근대사회가 국민의 참정권이 전제되는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간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민주정치, 백성이 주인이다 이 말이죠. 참된 민주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민 각자가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각 사회 각 계층이 평등한 사회를 뜻합니다. 우리가 갑오개혁 때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죠. 평등사회의 출현은 지난날의 사회체제를 붕괴시키고 피지배층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자유로운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을 의미합니다. 근대사회란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치,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사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됨을 의미합니다. 즉 산업활동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지면서 누구나 자유로이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풍부한 자본력과 전문적 경영방식에 의하여 생산력의 증대가 추구되는 사회를 말한다. 짧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을 뜻합니다. 사상적으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합리화의 추구를 뜻한다. 즉 절대적인 가치체계에 의한 불합리한 구질서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적 경험을 존중하는 사회를 말한다. 절대적인 가치체계라고 하면 왕의 가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성과 개인적 경험을 존중하는 사회,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를 우리가 사상적으로 근대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근대사회는 정치적으로는 국민의 참정권이 전제되는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사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 사회적으로는 사회 각 계층이 평등한 사회, 사상적으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사회를 말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치적으로는 민주정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 사회적으로는 평등한 사회, 사상적으로는
합리적인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한국 근대사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를 우리가 한국 근대사의 시작으로 봅니다. 1863년이죠. 한국 근대사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반봉건 개혁과 반침략 자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근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반봉건 개혁을 이루어 나가며 서세동점의 급박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반침략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지 살펴봅시다. 그 와중에 또 식민지 지배체제를 겪게도 됩니다. 보충 설명이 들어가 있네요. 동양의 근대사회, 동양보다 먼저 근대화에 성공한 서양사회는 아직 전근대 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던 동양으로 세력을 떼어왔죠. 이것을 우리는 서세동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점진적으로 들어온다. 이 시기의 동양 사회는 서양 세력의 노골적인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급격한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근대의 초입에서 동양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이게 첫 번째죠. 자주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주적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자주적으로 뭘 하겠다?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게 째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주요한 사건들 여기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60년대입니다. 1860년대를 살펴보면 1860년 동학이 창시되네요. 최재우에 의해서 창시되죠. 1863년 고종이 즉위하면서 대원군이 섭정하게 되고 10년 동안 1863년부터 1873년까지 대원군에 의한 정치가 시행이 됩니다. 1866년 병인양요가 있게 되죠. 프랑스의 운대가 들어왔는데 강화도에서 우리가 처부수게 된 사건입니다. 1870년대로 가볼까요? 1871년 신미양요가 있습니다. 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면서 소위 말하는 쇄국 정책이 강화가 됩니다.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있는데요. 1876년 강화도 조약은 대원군이 1873년에 물러나고 고종 친정 체제 하에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1880년대로 가볼까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정부의 급격한 개혁에 반발하여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군란이죠. 이걸 우리는 이모군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급진개혁파에 의한 정변이었죠. 3일 만에 끝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3.1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9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1890년대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이 있게 되죠. 1895년 을미사변이 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 민비가 일본 깡패들한테 시해당하는 사건입니다. 1896년 러시아 공사관 아관 파천이 있게 되고요. 1896년에 독립협회가 설립됩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죠. 아관 파천했던 고종황제가 경운궁으로 돌아와서 대한제국 성립을 선포합니다. 1900년대로 넘어가면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통감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빚을 좀 갚자라고 하는 국채보상운동이 있고요.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는 헤이그 특사 파견이 있습니다.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삼아 고종황제는 강제 퇴위당하게 되죠. 1907년 정미 7조약으로 인해서 군대 해산이 있게 되고요. 1910년 국권이 피탈당하면서 여러분의 조국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1860년에 영프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게 되죠.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1884년 청푸전쟁이 있었고요. 1894년 청일전쟁. 1894년 청일전쟁은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1902년 제1차 영일동맹, 1904년 러일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제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905년 포츠머드 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이 부분은 제가 적절하게 암기법을 만들어서 다 외우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만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7, 18세기에 여기 있네요. 여기 조선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일본이 보이죠. 그 다음 왼쪽으로 청나라 보이죠. 저 위에 러시아 보이죠. 이쪽에 미국도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를 살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렇게 둘러싸여서 침략을 많이 당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모두 극복하고 또 현재에 이르렀는지 조상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죠. 1. 제국주의 시대의 세계, 제국주의 시대 배경. 자, 19세기 말부터
말부터 20세기 초에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 이 시기에 제국주의 열강들은 후진 지역이나 약소 국가들을 지배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뭐 했다고요? 침략을 자행했습니다. 제국주의는 본성이 뭐다? 침략을 했다.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지역을 죽여서라도 우리 지역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만 잘 살면 된다.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배경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산업혁명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19세기 1800년대 중엽을 전후하여 유럽의 주요 국가와 또 미국 등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 식민지가 필요해졌죠. 19세기 중엽에 산업혁명이 확산되었고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독점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에 도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내에 축적된 잉여 자본의 투자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뭐가 필요했다고요? 시장이 필요했어요. 시장이. 그래서 새로운 식민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투자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빼와서 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가 필요한 거죠. 제국주의 시대의 배경엔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로 편질되었다. 이탈리아의 통일과 독일의 통일로 고조된 민족주의는 이후 배타적이 되었고 침략적인 성격의 민족주의로 편질되었다. 제국주의의 배경 세 가지 나왔네요. 첫 번째 뭐였어요? 산업혁명이 확산되었다. 두 번째,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되면서 식민지가 필요되었다. 왜 원이 이렇게 건다뇨? 세 번째,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로 변질되었다. 제국주의 시대의 전개. 자본주의의 현저한 발전과 강렬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유럽 열강을 비롯한 이 강대국들은 1870년대부터 후진 지역을 침략하여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제국주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영국, 다른 나라에는 해가 뜨지 않도록 만든 나라, 프랑스, 예술의 도시,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놈들 까지 모두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런 와중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1914년 이들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립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1914년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 시기를 보면 1914년 7월 28일부터 1908년까지 11월 1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동맹국 대 연합국 사이의 전쟁이었죠. 동맹국의 주도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 등이 되네요. 연합국의 주도국은 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그리고 누가 들어가요? 일본 놈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1917년에 미국이 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연합국 측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및 태평양에서의 독일의 권익을 빼앗고 중국에서의 발판을 굳히려고 하였다. 일본 놈들이 제국주의의 대열에 가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뭘까요? 1914년에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한 민족주의자 청년이 사라예보를 순방 중인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 대공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이걸 우리는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예보 사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살았어요? 아니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예보인가요? 1918년 11월 11일에 최종적인 휴전협정으로 1차 세계대전이 종식되죠. 인명피해 살펴볼까요? 연합국은 2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500만 명의 전사자가 냈고요. 동맹국은 1500만 명의 사상자, 330만 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나 헐벗음, 질병 또는 대량 학살,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약 13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